며느리가 컵에 있던 물을 생일상 위에 부었습니다. 자, 미역국이 튀고 잡채가 졌고 갈비 양념이 번졌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물에 젖어갔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아니,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말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더니 정말 지루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 아니, 벌레보다도 못한 것을 보는 것 같은 눈. 저는 그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부담돼요. 그냥 돈만 주세요. 순간 제 귀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되물었어요. 며느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거요. 집밥이요. 부담된다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집밥이 부담이라고, 시어머니의 정성이 귀찮다고, 차라리 돈으로 주면 더 좋겠다고.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요즘 대출 갚느라 힘들거든요. 생일상 차릴 시간 있으면 그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가? 내 며느리가 내 생일날 내가 차린 밥상 앞에서 물을 붓고 돈을 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말해줘. 아니라고 해줘. 엄마한테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해줘.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며느리를 말리기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그런데 아들은요,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독합니다. 듣다가 마음이 턱 막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한 이야기가 더 현실 같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무너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무례하게 돈만 요구하는 아들 부부와 그런 아들 부부에게서 자신을 지켜낸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2입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손주는 아직 없고 며느리는 늘 바쁩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노릇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사 다니랴, 살림하랴, 시댁 챙기랴. 제가 젊었을 때랑은 세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자. 딱 그거 하나만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푼 정성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벌리는 아들 부부 앞에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갈아 넣은 환상이었는지를요. 생일이 다가오던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생일이니까 저녁을 같이 먹자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들뜨게 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다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참 이상하죠. 여태 엄마였는데도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저를 살려냈는지. 남편이 떠난 후 7년. 그 시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물론 아들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보름에 한 번, 나중엔 한 달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들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직장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연락 못하는 것도 이해해야지. 저는 늘 그렇게 이해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예순이 넘어서 가슴이 뛴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랬어요. 마치 첫사랑한테 연락 온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들이 엄마 생일을 챙기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먹자고 아들이 말한 것도 아닌데 제가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집밥.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 집밥을 해주겠다고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미역국, 갈비, 잡채,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릴 때 생일마다 해줬던 것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해줬던 것들. 저는 곧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시장이었어요. 혼자 살면서는 시장에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혼자 먹을 건 슈퍼에서 대충 사면 되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랐어요. 미역은 국산으로 기장 미역이 좋다고 해서 그걸로 샀습니다. 소고기는 한우 등심으로, 갈비도 제일 좋은 걸로. 당근, 시금치, 버섯, 달걀. 하나하나 고르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손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하시네. 저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네, 내일이 제 생일인데 아들이 온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파도 좀 더 넣어드릴게. 마늘도 넉넉히 가져가. 그 정이 고마워서 저는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은 찬물에 담가 한참을 불렸어요. 씻고 또 씻고 모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소고기는 핏물을 빼고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양념장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 비율을 맞추느라 맛을 보고 또 보고.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뭘 입을까? 집 안정리는 다 됐나? 혹시 빠뜨린 건 없나? 별것 아닌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그런데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오는 날. 그것도 제 생일날. 저는 그날 하루만큼은 다시 한번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었나 봅니다. 생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은 이미 환했어요. 오늘이구나. 오늘 아들이 오는구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부터 끓였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을 넣어 달달 볶았어요. 미역이 기름을 먹으면서 향긋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거기에 소고기를 넣고 또 볶았어요.
고기가 익으면서 색이 변하고 육즙이 배어 나왔습니다.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늘은 아주 조금만. 아들이 마늘 너무 많은 건 싫어하거든요. 30년 넘게 밥을 해줬으니까 아들 입맛은 제가 제일 잘 알죠. 갈비도 재웠습니다. 어젯밤에 양념에 재워뒀던 갈비를 꺼내 살펴봤어요. 양념이 잘 배어서 색깔이 고왔습니다. 냄비에 물을 살짝 붓고 갈비를 넣었어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달콤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양념이 손에 배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기분이 좋으니까 손에 양념이 배어도 에이 뭐 하면서 웃었습니다. 잡채도 했습니다. 당면을 삶아 찬물에 헹구고 채소들을 하나하나 손질했어요. 당근은 얇게 채 썰고 양파도 채 썰고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꼭 짰습니다. 목이버섯도 불려서 썰고 달걀도 지단을 붙여 곱게 채 썰었어요. 각각의 재료를 따로따로 볶아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당면과 함께 섞었습니다. 손이 가는 음식이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 볶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볶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계란말이도 했습니다. 달걀을 풀어 간을 하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돌돌 말았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말이를 도마 위에 올려 먹기 좋게 썰었어요. 단면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도시락에 꼭 넣어달라고 했던 계란말이.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시금치나물도 무쳤습니다. 데친 시금치에 소금, 참기름, 다진 마늘, 깨를 넣고 조물조물 무쳤어요. 손끝으로 시금치를 만지작거리는데 그 촉감이 참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동작이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간이면 되겠다. 이 정도 참기름이면 고소하겠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음식들이 하나둘 완성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을 하나씩 올렸어요. 미역국은 뚝배기에 담아 따뜻하게 데워놓고 갈비는 접시에 가지런히 담고 잡채는 큰 그릇에 수북이 담았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밥. 차곡차곡 상을 차리는데 뿌듯했어요. 이게 내 정성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만들 수 있는 것. 저는 그날 그걸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냥 식당 가자. 이렇게 쉽게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엄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했고,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고, 그래서 더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가 나중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제 심장도 같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급히 벗지도 못하고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62에 뛰어간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정말 뛰었어요. 발이 땅에 닿는 것도 모르게 그냥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보였어요. 엄마 하며 웃는 아들의 얼굴. 저는 그 웃음에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 뒤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반가워.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가방을 툭 내려놓더니
마치 편의점 들어오듯 말했습니다. 아, 오늘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 말투가요. 나쁜 말은 아닌데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 마치 예상 못한 불편함을 마주한 것처럼 그 목소리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내가 차려보고 싶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제 마음을 제가 달래면서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저래. 집밥보다 외식이 편한 거지. 이해해. 이해해야 해. 저는 속으로 100번도 넘게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종이봉투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진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택배 상자 건네듯이 어머니, 이거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기대가 차올랐어요. 케이크일까? 아니면 작은 선물? 편지라도? 꽃 한 송이라도 들어있을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그것뿐이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었어요. 카드 한 장, 메모 한 줄,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같은 손글씨 하나 없이 그냥 현금만 덩그러니.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또 한 번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야 해. 바쁜 거지. 젊은 사람들 다 바빠. 선물 고를 시간이 없었던 거야. 현금이 실용적이잖아.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배려한 건지도 몰라. 저는 억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 흘린 것, 시장을 돌아다니며 좋은 재료를 고른 것,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한 것, 그 시간과 정성이 5만 원짜리 한 장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아니, 그것보다 더 씁쓸했던 건 며느리의 그 무심한 얼굴이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한, 어차피 시어머니 생일이니까 뭐라도 들고 오긴 해야지 하는 듯한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자리에 며느리를 앉히고 아들은 그 옆에,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접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미역국을 떠서 며느리 앞에 조심히 놓았습니다. 미역국 좋아하잖아.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고 뭔가를 읽고 가끔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밥상 앞에서 휴대폰을 보는 게 요즘은 흔한 일이라지만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갈비를 하나 집어먹고 감탄했습니다. 와, 엄마 맛 그대로다. 역시 우리 엄마야. 저는 그 말에 잠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아들은 알아주는구나. 엄마 손맛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데 며느리는요. 웃지도 맞장구도 맛있네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국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자꾸 제 손만 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진 손, 양념 묻어 빨개진 손등, 손톱 밑에 낀 파란 때, 그 손이 오늘 하루 종일 만든 게 이 밥상인데, 식탁 위에는 밥보다도 제 마음이 먼저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습니다. 회사는 어때? 요즘 바쁘지?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빠요.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희 집은 잘 있지? 화분은 안 말랐어? 아들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엄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밥상 위에 음식은 가득한데 대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먹는 소리, 휴대폰 알림 소리. 그것만 들렸어요. 저는 밥을 먹는 척 하면서 계속 며느리를 살폈습니다. 혹시 맛이 없나? 입에 안 맞나? 미역국 있잖아. 갈비가 질기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밥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부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에너지바였어요.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제 밥상 앞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두고 에너지바를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밑에서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원래 그런 거라는 듯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저 집의 일상이구나. 며느리는 원래 저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저만 이상한 기대를 했던 거구나. 엄마의 정성을 알아줄 거라는, 집밥의 따뜻함을 느낄 거라는 그런 기대.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밥을 다 먹고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죠. 30 넘은 아들한테 토끼 모양 사과를 내놓다니.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아들은 제게 영원히 아이니까. 아들이 사과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며느리한테도 권했어요. 사과 먹어. 당도 높은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과일 안 먹어요. 당 때문에.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몰랐어. 미안해. 저는 사과했어요. 사과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물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물 마시나 보다. 목이 마른가 보네. 그런데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응시하는 것 같은,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저는 순간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며느리가 컵에 있던 물을 생일상 위에 부었습니다. 자, 미역국이 튀고 잡채가 졌고 갈비 양념이 번졌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물에 젖어갔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아니,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말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더니 정말 지루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 아니, 벌레보다도 못한 것을 보는 것 같은 눈. 저는 그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부담돼요. 그냥 돈만 주세요. 순간 제 귀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되물었어요. 며느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거요. 집밥이요. 부담된다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집밥이 부담이라고, 시어머니의 정성이 귀찮다고, 차라리 돈으로 주면 더 좋겠다고.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요즘 대출 갚느라 힘들거든요. 생일상 차릴 시간 있으면 그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가? 내 며느리가 내 생일날 내가 차린 밥상 앞에서 물을 붓고 돈을 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말해줘. 아니라고 해줘. 엄마한테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해줘.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며느리를 말리기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그런데 아들은요,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더 아팠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가정이 생기면 배우자가 우선이죠. 그런데요, 엄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말이 나올 때 그걸 막지 않는 아들은 그날 제 마음에 가장 큰 구멍을 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라 지원금이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 찾아오고 돈을 받아가고 정성은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저의 위치였던 거예요. 30년 넘게 아들을 키웠는데 결국 저는 ATM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분만실에서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참, 3kg도 안 되는 작은 생명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날, 거실 소파에서 저한테로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지고 작은 발로 하나씩 내딛더니 결국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하고 웃던 그 얼굴.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아들은 세상에서 저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학교 가던 날, 노란 모자를 쓰고 가방을 맨 아들의 뒷모습,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그 작은 손, 엄마 다녀올게요 하던 그 목소리. 저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요.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쓸쓸했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아들이 아팠던 밤들, 열이 펄펄 나서 물수건을 갈아주던 밤, 배가 아프다고 울어서 병원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밤, 잠도 못 자고 아들 곁을 지키던 수많은 밤들. 저는 그때 잠이 뭔지 몰랐어요. 아들만 괜찮으면 됐습니다. 아들만 건강하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아들. 엄마 나 붙었어 하며 저를 안던 그 순간,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고, 고생이 보람 있어서 울고,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삶이 행복했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 7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은 2달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때 아들에게 기댔습니다. 아들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내가 있잖아. 걱정 마 하던 아들의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예식장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아들. 멋지고 당당했어요. 저는 한편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좋은 남편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그 끝에 오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밥상, 돈을 달라는 며느리, 침묵하는 아들. 이게 내가 30년간 쌓아온 것의 결말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순간들을 삼켜왔던 거예요. 그때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직후 명절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댁에 왔을 때 저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피곤하대요. 저는 그때도 이해했습니다. 결혼하고 명절 되면 힘들지. 시댁이 편할 리가 없지. 괜찮아. 다음에 더 편하게 해줘야지. 작년 설날 용돈을 줬습니다. 20만 원씩?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묘했어요. 고맙습니다 했지만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들었어요. 친정에서는 50만 원씩 받았대요. 저는 그 말에 부끄러웠습니다. 더 줄 걸? 부족했나 봐. 저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며느리 생일에 선물을 샀습니다. 좋은 화장품 세트였어요. 백화점에서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지만 일주일 뒤에 그 화장품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우연이요. 저는 그때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대. 안 쓰는 거 파는 거지. 실용적인 거지. 저는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손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심했어요. 요즘은 안 낳는 게 대세라고 하잖아요. 며느리 커리어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손주 언제 보냐고 직접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오시면 며느리가 먼저 아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아기 갖고 싶어 하면서요. 저한테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하기 어렵지. 친정엄마가 편하지. 괜찮아.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작년에 차를 바꾼다고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엄마 그거 급해?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급하지 않다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사실은 급했습니다. 노후 자금인데. 그래도 아들한테 독촉하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3년. 저는 계속 삼켜왔습니다. 서운함을 삼키고, 분노를 삼키고, 눈물을 삼키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착한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밥상에 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삼킨 것들이 독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 독이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걸.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마치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어요. 아주 맑았습니다. 지금까지 흐릿했던 것들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삼키면 안 된다는 것도요.
식탁을 닦았습니다. 손으로 젖은 반찬을 밀어냈습니다. 미역국 그릇에 국물 방울을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물에 젖은 잡채를 치우고 번진 갈비 양념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지켜봤습니다.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요.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미역국이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지글지글 끓던 국물이 그 순간 뚝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와닿았어요. 뭔가가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30년간 끓여온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정말 웃었어요. 이상하죠?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웃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건 체념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웃음이었어요.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런 것들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틀린 말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솔직한 거고, 원하는 걸 말한 거지. 며느리는 갸웃했습니다. 제 반응이 예상과 다르니까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한 장 꺼냈습니다. 10만 원. 그걸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내 생일도 내 인생도 내가 챙긴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겠죠. 평소에 엄마와 다르니까.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하던 엄마가 달라졌으니까.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눈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너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오지?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뭐가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엄마를 찾지.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기분이 있고, 나도 상처받아. 나도 외롭고, 나도 서럽고, 나도 화가 나.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 못했어. 왜? 착한 엄마,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너희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다 삼켰어.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깨달았어. 내가 삼킨다고 너희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 내가 참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그냥 ATM이 됐을 뿐이야. 필요할 때 돈 뽑아가는 기계. 그게 나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나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불편했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속내를 털어놓으니까. 그동안 순종적이던 사람이 반항하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잠깐.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문 닫고 나가라. 집밥은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요. 제가 평생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삼키고 삼켰던 말. 근데 그날은 삼키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의 눈빛이 달랐으니까. 더 이상 참는 눈빛이 아니었으니까. 며느리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도 따라 나갔어요. 엄마, 나 전화할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슬프면서도 시원하고 아프면서도 후련하고 무섭면서도 해방된 느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더라고요. 별이 보였어요. 참 오랜만에 별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큰일 냈어.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속마음을 다 말해버렸어. 나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남편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 그만 참아도 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죠. 그래도 위로가 됐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들을 잃게 되는 건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 이제 명절에 안 올까? 손주는 영영 못 보는 건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걱정들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했을 텐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연락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선택은 아들의 몫이니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오래오래 샤워했어요. 어젯밤의 눈물을, 어젯밤의 분노를, 어젯밤의 서러움을 물로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62의 얼굴. 주름이 많고 기미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은 얼굴. 그런데 눈빛은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눈빛.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저는 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들이 화가 많이 났나? 이러다 영영 연락 안 오면 어쩌지?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엄지손가락이 아들 이름 위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먼저 연락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걸. 엄마가 먼저 사과하고, 엄마가 먼저 화해하자고 하고, 엄마가 먼저 손 내밀면 아들은 배우지 못해요. 엄마는 항상 먼저 숙이는 사람이라고, 엄마는 항상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상하죠? 아들이 연락 없는데 편하다니.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그 침묵이 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아들은 아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기다릴 수밖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아들 연락 기다리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내 시간, 내 공간, 내 삶이 있다는 걸. 저는 그동안 그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아들한테 모든 걸 맞추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느라 정작 나 자신은 없었던 겁니다. 생일 다음 날 저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나를 위한 장복이었어요. 예전엔 항상 아들이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은 것, 손님 올 때 차릴 것, 그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직 제가 좋아하는 것만 샀습니다. 미역을 사는 대신 딸기를 샀습니다. 빨갛고 예쁜 딸기. 한 팩, 아니 두 팩.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샀어요. 제가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동안 비싸서 혼자 먹기 아까워서 안 샀는데 그날은 과감하게 샀습니다. 갈비 대신 붕어빵을 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할머니가 붕어빵을 굽고 계셨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5개를 샀어요. 봉투에 담긴 따끈따끈한 붕어빵.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길거리에서요. 누가 보면 뭐라 할까 싶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니겠죠. 딸기 사고 붕어빵 먹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근데 저한테는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보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돈을 썼지. 나를 위해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기를 씻었습니다. 예쁜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딸기를 먹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게 내 생일 선물이다.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선물. 그 붕어빵 한 입이, 그 딸기 한 알이 세상에서 제일 진한 축하 같았습니다. 그래. 내 생일은 내 거지. 내 마음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거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62에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어요. 먼저 돈을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며느리한테 더 못 드려서 미안하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제 노후 자금은 제가 지킵니다. 누가 달라고 해도 함부로 주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빌려간 2천만 원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요. 그게 제 돈이니까.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자존심은 별개예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ATM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도 시어머니여도 저는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먼저 챙기자.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기자. 처음엔 어색했어요. 60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히려 나를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 연락 왔나? 혹시 급한 일 있나?
그런데 이젠 안 그래요. 핸드폰은 나중에 봅니다. 아침의 첫 순간은 저를 위해 씁니다. 아침밥은 간단하게 먹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예전엔 혼자 먹는 밥이 외로웠는데 이젠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국이 식어도 괜찮고 밥을 천천히 먹어도 괜찮고 혼자의 식사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해요.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예전엔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 뒷바라지, 시댁일, 집안일. 그런 것들에 치여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매일 걸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오후에는 좋아하는 것들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기도 해요. 예전엔 드라마 볼 시간에 며느리한테 뭘 해줄까 고민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작은 사치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통화를 해요. 같은 또래의 친구들. 다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노릇 힘들다는 사람, 아들한테 서운하다는 사람,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사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공감해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예전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곤 했는데 요즘은 잘 자요. 마음이 편하니까,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이불 속에 누우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잘 챙겼나? 오늘 나는 행복했나? 대부분의 날은 그렇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로 채워진 하루.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아들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잠깐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나야. 저는 응 했습니다. 짧게요. 예전 같으면 반가워서 목소리가 높아졌을 텐데 그날은 담담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일 미안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더 할지.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많이 생각했어. 엄마 말이 맞아. 나 엄마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 돈 필요할 때, 도움 필요할 때. 그거 아니면 전화도 안 했어. 미안해.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아들의 말을, 아들의 목소리를, 떨리는 숨소리까지.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밥상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생각 못했어. 나도 바빠서 그냥 지나쳤어. 정말 미안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어. 근데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앞으로가 중요해. 말로만 미안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도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노력할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노력한다는 말 쉽게 하지. 근데 진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아들이 정말 달라질지는 두고 봐야겠지. 하지만 적어도 미안하다고 말한 건 첫걸음이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당장은요. 2달이 지나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요. 며느리는 안 왔어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들만 와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잘 먹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라고 말하려다 참았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뭐라도 해줬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니까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야죠.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보리차. 예전엔 비싼 과일이나 비싼 차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젠 그냥 있는 대로 내놓습니다. 그게 편해요. 아들도 별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생각해. 저는 뭘 하고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것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 너무 아내 편만 들었던 것 같아. 엄마가 뭘 해줘도 당연하게 받았고 아내가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굴어도 모른 척했어. 그게 잘못인 거 이제 알아.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어. 다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들은 저녁까지 있다 갔습니다. 저녁은 제가 차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라면이랑 계란 프라이. 예전 같으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들도 맛있다고 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려간 돈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40개월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갚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좋았습니다. 연락도 더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요. 엄마 밥은 먹었어? 건강해? 별일 없지? 짧은 통화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전엔 연락이 뜸하면 제가 먼저 전화했는데 이젠 아들이 먼저 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며느리와는 아직 서먹합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명절에도 안 왔고 아들 생일에도 안 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무리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안 내밀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저는 이제 경계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줄 필요는 없다는 걸. 사랑한다고 해서 무한히 퍼줄 필요는 없다는 걸.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경계. 그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예순이 넘어서 배운 거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생일날 이후 1년.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 자신이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예전에 저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의 저는 압니다. 참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걸. 참다 보면 나만 병들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걸. 적절히 표현하고 적절히 선을 긋는 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예전에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 나보다 아들이 먼저, 나보다 며느리가 먼저. 제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마지막도 아니었어요. 아예 순서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저를 먼저 챙깁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길 수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전에 저는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남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매달렸고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버림받을까봐, 잊혀질까봐. 지금의 저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밥상 앞에서 저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어요. 존중받지 못하면서 함께 있는 것보다. 올해도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63이 됐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생일이니까 밥 먹자고. 작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마음은 달랐어요. 작년엔 설레고 기대했는데 올해는 담담합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겠죠. 이번엔 밖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집에서 차리지 않겠다고. 식당에서 편하게 먹자고.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며느리는 이번에도 안 왔습니다. 바쁘대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아들과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아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예쁜 스카프였어요. 직접 골랐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한참을 고민했대요. 저는 그 스카프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5만 원짜리 봉투와 뭐가 다른 걸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직접 시간을 들여 고른 마음. 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3의 얼굴에 예쁜 스카프가 어울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작년 생일에는 상상도 못했던 웃음. 그리고 혼자서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거요. 초 하나 꽂을 수 있는 크기.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요? 비밀이에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작년엔 가족의 행복을 빌었다면 올해는 나의 행복을 빌었다는 것. 케이크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생일에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결국 나라는 것.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감사, 누군가의 사랑.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불편한 현실은 원래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가족이어도 밥상은 예의가 필요하고 사랑이어도 관계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달라집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집밥은 공짜가 아닙니다. 정성도 시간도 마음도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도 당연하게 저버리지 마세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